네 번째 세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최근 트렌드와 각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동일하게 세 분의 연사가 모두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발표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패널 토론에서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야 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브릿지 멘트를 드린 이유가 다음 연사님이 또 다시 올라와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이강기 사장님 준비해 주실 텐데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교부의 행사로 그 지도교수로 참석을 했는데요. 정책 발표였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양 분야의 정책을 설계하고 어떻게 해양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럽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동향과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AVL 동력계 이강기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얼굴이 계속 나와서 이거 좀 쑥스럽습니다. 좀 보기 싫더라도 내용이 저희 프로그램 위원들이 숙의한 끝에 정한 내용이라 여러분께서도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션은 그 코메리의 추부문장님께서 이제 좌장을 하실 건데 앞 세션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어나가가지고 앞 세션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그 이제 최상위에 있죠. 조선해양 플랜트 자체를 실제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제 조선그룹에서 그간의 그 결정, 그 어떤 전략을 왜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회사를 정말 생각해보십시오. 수십조 되는 회사를 그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에서 발맞춰 가지고 두 개의 모범적인 회사의 성공담과 그분들의 그 관점, 견해를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자재 업체들의 그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고부가가 치러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독일 모델이 비교적 그래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수치나 뭐 가격 정보 이런 건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또 이 컨퍼런스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로 유럽 사람들까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의 조선기자재협회에 계신 분도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중립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 이렇게 가는 게 모양새가 좋을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 조선해양산업은 특이하게도 이런 업종이 거의 드물 겁니다. 98%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하는 척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생각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물론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도 있지만 대학과 그다음에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고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그 유럽과 미주 지역 그쪽 지역의 사업 생태계나 결정 되는 결심되는 과정을 비교적 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지금은 이제 독일 기업이죠. 제 빼고는 다 독일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경영진으로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결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의 개발 단계, 그다음에 제품의 특성, 그 사람들의 시장 전략을 비교적 알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세션을 이제 마련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생각을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그냥 화두만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대화를 했으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지금 큰 움직임은요, 그 스코프 3라고 하는 그 부분, 운송에 있어서 큰, 아주 어떻게 보면 스플라이 체인이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린 shipping 코리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운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큰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법을 하나의 툴로 쓰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컨벤션을 합니다. 컨벤션을 만들어 가지고 컨벤션에 있어서의 그 컨센서스죠.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걸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끌어낸 걸 가지고 법의 이 초기화 단계, 그 디렉티브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난 뒤에는 룰을 만드는 거죠.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EPA 룰을 보면요, 맨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도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과학자나 기술자를 다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사전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그 요구치를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처음 드라프트를 내고 그걸로 와서 연구를 시키고 그게 이제 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코리도어라는 것은 그 콥 26회 글라스고에서 그 처음 논의됐던 개념인데요. 그때 사실은 이제 그린 패스하고 그린 코리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린 코리도가 이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디어는 영국 정부가 만들어냈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덴마크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력하자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모든 경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이 한 가지 목표를 통해서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환경법을 준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첫 번째 화두고요. 두 번째 화두는 그 안 사장님께서 그 콤사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CO2만 규제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규제의 그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보편화되어서 탄소 줄이는 걸로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더 이상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제 제일 좋은 예가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탄소가 1이라고 봤을 때, CO2가 1이라고 봤을 때 미세먼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세먼지가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 한국에서 1g이 나왔다면은 온실가스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는 그대로 1을 곱하고요. 미세먼지는 1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하나 1g이 나오면요 1100g의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예가 자동차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페달이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유럽은 지금 거의 연구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1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위도가 높아져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높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600 정도로 곱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미세먼지 1g 나면은 1600g 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온실가스. 그 정도로 온실가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탈탄소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탈탄소에도 둬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온실가스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고부가가치는 탈탄소보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거.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화두는 말이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나는 정말 사회에 공헌한다. 왜냐하면 내가 배터리 차를 모니까 너는 뭐 오염도 없고 그야말로 전기 깨끗한 걸로 배터리에서 나와서 내 차가 간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법이 배터리에서부터 실제로 차가 가는 데까지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깨끗한 차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석탄 떼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는데 그걸 안 넣는 거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차가 가는 데까지 다 따지자고요. 이게 이제 well to wake라는, 혹은 well to wheel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전 생애 주기 전체는 못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데부터 사용되는 데까지 하자는 게 세 번째 화두입니다. 이러면은 어느 게 진짜 깨끗한 연료인지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S는 뭐 엄항석 박사님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한국과 같이 제조 위주의 국가에서는 먹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선박이나 옵쇼 플란트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안 하고요. 이 기술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린 대로고, 오늘은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화두만 던지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는 화두는, 전 세계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 깨끗한 연료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깨끗한 연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2025년이 다 와가는데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갈수록 이 갭은 커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목표치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연료 차이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료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로서 다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유럽과 저희 나라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화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물론 이제 개인 회사도 있고요, 펀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럽은 대부분 다 투자자 혹은 소유자이면서도 그 실질적으로 플란트를 발주하는 발주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고객인 거죠. 한국으로 봐서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여기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럽은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냐면요, 노르웨이에 환경 때문에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6년 살았는데요, 지금 독일로 옮겼지만 그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근처에 재작년이죠, 폭우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알프스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자체가 또 암석으로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환경에 대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빨리 느낄 수밖에 없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룰 메이킹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9월 23일, 24일 암스테르담에서 EU끼리만, 딴 나라는 제외하고 EU끼리만 모여서 우리 환경에 대한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룰의 기초가 되고 결국은 법제화되는 과정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실제로 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주로 건조하는 그런 플란트의 실지 소유주 내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도 아까 말씀드렸죠. 클러스터로 유럽이라는 큰 클러스터와 아시아라고 하는 큰 클러스터로 봤을 때 조선 해양 플랜트의 실질적인 금액 가치는 유럽이 살짝 높든지 거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이 밸류고, 제가 또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인랜드 보트와 스페셜 퍼포스, 그냥 특수선에 대해서 이제 눈을 좀 뜨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한국은 이 인랜드 베슬은 뭐냐면은 내수면 선박입니다. 내수면 선박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강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환경법이 아직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환경법은 보면 강에서부터 100m는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강은 무조건 활용합니다.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활용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양쯔강에 다니는 선박이 제가 알기로 28,000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11,000척에서 14,000척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미시시피 강 하나에만 다니는 배가 제가 그때 USCG로 듣기로 2만 척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셋 다 얼마인지요. 근데 다 환경법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근데 좀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유럽이 여전히 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여전히 실험적이고 하이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유럽은 제가 근무했던, 저는 이제 ABL 리스트 GmbH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거기는 연구인은 약 12,000명 정도였습니다. 7,000명이 연구인이고 전체는 한 12,000명 되는데, 이제 저는 65세로 거기 정년을 하고 독일로 넘어서 이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00명의 연구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술을 하나의 그 상품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은 주로 제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박에서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박을 건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제일 큰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은, 여기 기술이 하나의 상품화 됐는데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품질,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단납기, 이게 저희 한국의 그 주 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엔진에 대한 적용 기술은 안 사장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윤옥훈 그 책임 연구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우리가 선두자를 지키고 있는데, 이미 척수로 봐서는 중국이 누적 수주량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거는 추격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곧 추격 당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기초 선도 기술은 조금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는 좀 늦긴 하지만 설계 기술은 저희들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에 다 맞추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저는 협력하자.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까지 이렇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화두를 드리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안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제안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저쪽.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사양기자재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원장 책임입니다. 예, 사장님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여러 이제 연료 관련된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해외에서 많이 지금 근무하실 경력이 있으시니까 저희 이제 엔진 뭐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여러 뭐 연료 타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향후 어느 부분은 좀 좁혀질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주로 어느 쪽으로 좀 강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저희가 모두 뭐 다 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좋겠지만 중국하고 경쟁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그것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좀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런지 좀 통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7,000명의 연구원들이 있는 조직의 이제 경영자 중에 한 명으로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Don't invent wheel again. 그럽니다. 이미 수레가 만들어졌는데 또 수레 만들려고 개발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한국은 잘 살펴보면요, 유사한 기관, 유사한 회의가 많습니다. 우선 기관들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맞는 걸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동차 바퀴가 만들어져 있으면 가지고 그 바퀴를 가지고 딴 데 자동차에 얼마나 유익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자기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바퀴를 만드는데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이 수소 엔진도 있고 암모니아 엔진도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테스트를 왜 우리 의원은 별도로 따로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 KR은 저 군산에 또 엔진 테스트 그 연료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기 킴에는 또 킴대로 또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메아는 코메아대로 또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또 다른 기관은 또 다른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그 수소나 암모니아나 뭐 메탄올 이미 테스트 기관이 있다든지 이미 그 테스트가 완료됐으면 있는 걸 쓰고 그 앞을,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남이 이루어놓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소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그 코오퍼레이션입니다. 로터담에 가면요, 그 이미 새로운 뉴 퓨얼에 대한 테스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연료를 불을 붙여서 화재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폭발 시험도 하고, 또 우리 체코에 가면은 하이드로젠 테스트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익스플로전 테스트를.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수소가 여기 수소하고 여기 수소하고 다른 거 아니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나아간 미래형 연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적답을 안 했는데요. 만약에 꼭 그 답을 요구를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어떨까 싶어요. 트럭이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트럭이 뭘까? 미래는 분명히 수소로 갈 거고, 그래서 수소와 유사하면서 수소도 되고 아닌 것도 되는 것은 아모니아죠. 아모니아는 수소를 짊어지고 가는 트럭과 같은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NH3지 않습니까? 아모니아는. 그래서 N은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 질소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또 공기 중에 질소를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소 캐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의 생산 자체가 수소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반이나 또는 저장이 수소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트렌드로 보면은 암모니아로 가는 게 빅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탄올을 막 따라서 막 만들고 있는데, 이미 메탄올을 드라이브 했던 AP 몰러 매스크 그룹은 메탄올을 스톱시켰죠, 그죠? 이미 발주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P 몰러 매스크는 이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배치의 선박은 전부 LNG로 갑니다. 그래서 매스크를 따라서 선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은 지금 메탄올로 가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꼭 봉착하게 될 문제가 메탄올 수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올 수급은요,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메탄올을 가지 않은 주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이 메탄올을 하지 않은 이유가 메탄올 수급 문제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대세 큰 흐름은 암모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이제 기자재 업체에서 뭔가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아마 기자재 업체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커피 브레이크에 밖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희 교수님 통찰을 위한 새로운 시선이 담긴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보통의 컨퍼런스는 이제 이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과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중국 거점기지 황준호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중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도전과 우리의 전략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중국 거점기지 황준호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지금 거주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와이프도 중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진솔한 중국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기자재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중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도전과 우리의 전략입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조선시장 현황. 중국 조선이 워낙에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클락슨이라든지 중국의 용의 선원이라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선종별 수주라든지 선종별 인도, 잔여, 그리고 국가별 선주 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중국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과 성장.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5년, 10년 전에 이제 비교 평가를 해놨던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에 정말 1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각 중국의 조선소들, 북방의 대련이라든지 베이하이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이제 SWS, 양저지ang, NT에서 잘 아는 조선소들 위주로 경영팀, 그리고 구매팀, 그리고 기술팀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격 수준, 그리고 선주 선호도 이런 것들과 중국 기자재 업체의 현재 현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조선기자재가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 배경 및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고 이제 좀 더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23년 대비 2024년 선종별 계약입니다. 지금 총 합계를 먼저 보시면 2024년이 9월 말 기준으로 1222척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거는 클락선을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 클락선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고 이제 공개하는 WSM이라든지 CSW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월 말에 대략적으로 아마 1,400, 500 정도가 되고 1월 후반에 다시 한 100척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보시면 2023년 대비해서 벌크 캐리어는 줄어들었지만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탱커라든지 LNG, 컨테이너는 증가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21년 거의 400척 정도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그리고 2022년에는 거의 한 지금과 비슷한 250척 정도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줄고 탱커선은 2023년에 많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을 할 때 탱커선은 더 많이 발주가 날 거지만 컨테이너는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다시 컨테이너도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량입니다. 인도량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2023년 970척, 그리고 2024년에는 아마 거의 1,000척 정도가 인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량입니다. 발주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2024년 9월 말 기준 지금 합계가 2,315척이 지금 잔여량으로, 중국 조선소 잔여량으로 남고 있고, 대부분의 큰 조선소들은 2026년, 27년까지 도커가 다 부킹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정도부터 매년 국가별 선주 발주량을 중국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 조선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중국에 있는 금융회사, 뭐 교통은행이라든지 이런 중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이낸싱을 해서 선주사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발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몇십 척씩 중국의 그런 금융권 선주들이 발주를 냈고, 그러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중국 선주의 발주량은 매년 거의 400~500척을 지금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플래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조선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정도까지를 했었냐면, 예전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광물 계약을 했습니다. 광물 계약을 했을 때 대금을 VLCC나 이런 광산 운반선으로 대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에서 그거를 차트링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발전을 많이 시켰고, 지금은 이미 중국의 많은 대형 선주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선주 컨테이너선 LNGC 발주입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을 때 컨테이너가 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 죄송합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만 지금 10월 달에 이제 하파로이드라든지 이런 데서 발주를 또 열 몇 척씩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라든지 시스판, 원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발주를 내고 있고, MSC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전에 낸 거죠. 쫑바이 찡루심야더라고 산동성에 있는 크지 않은 조선소입니다. 거의 3,000TU를 컨테이너선은 맥시멈으로 했던 데인데 그쪽에 11,500TU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의아해했고, 조선소 담당자들도 좀 의아해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제 발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도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속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LNG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선소랑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죠. 근데 중국 조선소들도 후동종화부터 시작해서 북방의 대련조선소, 그다음에 강남조선소, 양저장 쉼야드까지 지금 계속해서
발주를 내고 있고, 특히 대련조선소는 아시다시피 CMES 차이나 머천더 인더스트리 에너지 쇼핑에서 발주를 먼저 냈습니다. 8척을 내고, 그 다음에 코스코 쇼핑 후동에서 이제 건조를 했었는데, 대련조선소에서 3+2였는데 2도 다 발주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션자대는 마찬가지로 홍콩에 있는 그 화광이라는 와콩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MISC에서 선주 감독관 파견을 해서 이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지 가격, 그 다음에 AS, 연구개발 능력, 시장 점유율,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선주,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중국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제 설문지를 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 50장 정도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유럽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이랑 중국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많은 세부 항목들을 해서 체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게 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미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다 달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낮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생각보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AS가 유럽 업체나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조선소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수리조선소가, 중국 수리조선소 들어가는 거 입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좀 귀찮은 부분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시험도 쳐야 되고 뭐 그랬는데, 그 수리조선소 배에 올라가 보면 대부분이 중국의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엔진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분이 수리조선소를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이제 단톡방이 있으면 선주들도 있고 그 수리조선소 담당자들도 있는데 답변도 정말 빠르고 수리도 정말 깔끔하게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국의 AS는 빠르고 정확하다. 지금은 우리 중국보다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은 중국에 있는 조선소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정말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은 이게 한국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조선소들의 메이커 리스트를 보면 예전에 한국 메이커들이 여러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선주 신뢰도 같은 경우도 AS나 이런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제품도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중국의 그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 기자재의 국산화 비율입니다. 국산화 비율을 보면 벌크 캐리어가 이미 거의 75% 이상, 컨테이너는 60% 이상, 오일 탱크도 60% 이상, LNG 캐리어랑 이제 크루즈는 좀 낮습니다. LNG 캐리어는 43%, 크루즈는 28%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 물어보면, 구매팀에서 봤을 때 CNY, 중국 돈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수치를 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30%가 SWS에서 2+2를 받고 한 척이 인도가 됐습니다. 그 30%가 CNY 계약입니다. 중국 돈으로 계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전문가도 사설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가 과연 우리 제품이냐?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외국계 업체, 그런 데가
CNI 이렇게 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중국 국산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다 갈 수 없을 정도로 뭐 한 달을 잡고 가도 다 못 갈 정도로 많은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조선소를 도와주는 정부 정책은 좀 많고 기자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민간 기자재 업체에 대한 중국의 정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볼 정도고 이제 국영회사의 그런 정부 정책은 국영회사 기자재 업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부 있는 걸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중국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기자재에 대한 민감은 없다. 하지만 올해 그런 업체들의 대출 금리를 6%에서 3%로 해줬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또 성장의 중국 조선기자재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거대한 수리소 조선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의 스마트화, 중국 인력 학습 효과. 중국의 공장들을 가보면, 메이커를 가보면 정말 이제는 깨끗하고 정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간 불안한 마음도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고, 이제 중국에 있던 다른 회사, 유럽 회사에 근무하던 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중국 회사로 옮겨가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방식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 기업 물량 증가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제 LNG 캐리어가 너무 수조가 많으니까 선주들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에 발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가도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못 받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그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 기술을 습득해가고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조건에 따른 메이커 지지. 조금 특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의 특히 민영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업체의 대표분들이나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업체의 대표가 가진 땅이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땅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적재를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그 땅을 조선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개발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소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신제품인데도 이렇게 조선소랑 이제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계속돼서 개발되면서 제품이 성숙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의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산동 조선기자재협회, 강소성 조선기자재협회, 그리고 북경에 있는 조선협회죠. 다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원래 저희가 MOU가 있기 때문에 연락도 해봤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이 2023년 6,237억 CNY이고 2022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현이익은 259억 CNY로 2022년 대비 131%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복합 연평균 성장률이 6.5%라는 그런 보고서는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그 2023년에는 중국의 조선기자재가 CNY
500억이 넘을 거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정책을 거의 매년 각 부서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부분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빨리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NG라든지 그 다음에 청정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조선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번째로 거대한 수리조선소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리조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조산 쪽,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해산물을 많이 수입했던 쪽입니다. 이제 보면 수리조선소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상해 지역, 산동 지역, 후지엔 지역, 그리고 광동 지역 이렇게 주요 수리조선소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 수리조선 시장을 파악을 해보면 세계 수리조선 시장 대비해서 40%가 넘게 중국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수리조선소 중에 9개가 중국 수리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전 세계 선박 평균 선량이 이미 21.8년이 됐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는 선박들을 있으면 신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선박들이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리조선 페인트 사용량이 중국 전체 조선소 페인트 사용량의 거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조선소 관련인데 22년에 40% 아까 책자에서 나왔는데 2023년은 5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 수리조선에서 중국 수리조선에서 완성한 수리 개조 작업이라든지 수리를 완성한 게 5,326척으로 2020년 대비해서 13.7% 증가를 하였습니다. 5,326척 중 외국 선박은 거의 반이 조금 안 되는 2,015척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대형 수리조선소 이제 10대 조선소입니다. 특히 신야 심야드 같은 경우는 아마 스크러버를 만들고 계신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여기서 엄청난 양을 소화를 했습니다. 1년에 개조가 200척에서 400척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신야 심야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00척이 넘게, 그리고 코스코는 1580척, 1510척, HRDD, 화룬다동은 1381척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화입니다. 제가 가본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든지 사진을 사용을 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인슐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좀 자제를 했는데, 현재 이제 중국 선박 자동화 설비 시장 규모 현황 및 분석을 보면 2010년, 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1년 중국 선박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2,241억 CNY로 스마트화 수준의 요구사항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제 스마트화 규모 시장이 368억 CNY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 자동기가 안쪽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대부분이 다 자동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기자재 발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선, 건조 조선소 확대 및 활발한 수주. 이제 후동 중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더 바뀌었는데 수주가 60척이고 LNG 캐리어입니다. 인도가 41척, 그리고 강남 조선소에서 수주 9척, 인도 3척, 대련 조선소에서 수주 17척, 인도 1척, 그다음에 양쯔장에서 짓고 있고, 그리고 SWS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를 2+4를 받았는데 인도가 이미 1척이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 있는 유럽계 회사들의 담당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상해에만 10개가 넘는 우리나라 기자접체 이제 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남아있는 3개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있는 기자접체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잘 아시는 알파라바라든지 바르질라라든지 이런 다국적 기업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자 투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알파라바 같은 경우는 100% 독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코스코랑 하고 있는 메탄올 퓨얼 스플라이 시스템 말고는 전부 다 독자입니다. 공장이 있는 짱인 공장이라든지 칭다오 공장도 다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D는 이제 유럽 본국에서 하고 있고, 초창기 제품 모델은 부품은 국외에서 보색으로 들어옵니다. 초창기에 있는 제품들도 대부분 많은 아이템 들어가는 것들을 유럽이나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쟁사 기술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경쟁을 위해서 그런 부품들을 중국산 부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들어오면서부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스터디를 할 건데, 그럼 그거 외에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본격 파견자가 있으나 현지인 중용도 과감하게 하고, 조립은 중국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립은 다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스페어파트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업체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특허권에 대한 거는 뭐 선주한테 영업 말고는 자기들이 특별히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봤자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OEM을 하는 공장을 중국에서 갔던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OEM을 사러 중국 공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중국에 OEM 공장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품질이 좋고 제일 싸다, 그렇게 같이 발로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적으로 다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작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바르질라 같은 경우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다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D는 처음에 본국에서 완성된 경우가 많은데, 초창기 제품 모델은 판매가 있거나 합작사의 영업 라인 위주로 시작합니다. 바르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영그룹이랑 이제 합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차후 경쟁사 기술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경쟁을 위해 똑같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당연히 합작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런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원가 절감과 영업 라인, 기술력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조선기자재 사장님들과 의견을 나눈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자기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겁니다. 중국에 너무 많은 기자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국산화율이 아직까지는 낮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젊은 직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우세하다, 이런 농담식으로 할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규모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3사가 아주 규모가 크긴 하지만 조선소의 숫자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좀 오해였는데 파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의 대표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업체의 이제 단점은 파업이다. 이 파업 때문에 성과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당연하지만 임금비 및 임대료로 인한 원가 상승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이제 발표분들도 있고 분석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브랜드 파워, 적극적인 R&D 투자, 공급체인 확보를 통한 원가 절감 뭐 이런 부분들이고 친환경 제품 개발 그리고 정부 지원. 근데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자재 업체에서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를 정말 부러워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도로 이렇게 지원을 잘해주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 지원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NG 관련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남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기자재 입장에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생 협력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좋은 반제품 수입 및 고기술의 제품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도 많은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못하는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소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간단한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떤 밸브 회사에 가보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품을 다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제품을 수입해서 재수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고기술의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수출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로 원가 절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되기 전에는 중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와, 너희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앞에 대고는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실제로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답니다. 왜? 인센티브도 없는데 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다른 조선소 방문해서 영업하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개척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진출 및 유지를 위해서 인력 배양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로 담당자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퍼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살리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성과급을 적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감이 그럴 것 같아서 바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랑 일본 말고는 대부분의 영업하는 분들이 성과급을 받습니다. 우리만 정말 일본이랑 잘 없는데 우리 세대라든지 저보다 앞 세대 분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젊은 세대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겠죠. 이제 워라밸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열정 살리기 위해서 좀 성과급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기자재 업체 동향 파악입니다. 중국 조선기자재나 중국 조선 소식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위챗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컨택을 해놓으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럽 업체만 막연히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업체의 신동향 및 신기술도 이제 파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접적인 시장 개척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문 미팅이 중요합니다. 인력 배양을 위해서 담당자가 정말 2년 정도 한 달에 15일, 20일을 중국에서 계속
방문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허협동조합 황준호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이희수 조선해양 PD님을 모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주제는 조선해양 산업을 위한 K조선 비전 2040 및 정부 지원 방향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 PD 이희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40년까지 그 산업부에서 조선해양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본 내용일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떠한 현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앞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개발 및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조선업이 그 다른 물건을 옮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운송에 대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조선소가 인력 수급이 항상 문제다. 그리고 생산성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이제 결과까지는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선업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지만 핵심 기술이 없다. 그 말은 조선 산업에서 원천 기술이 확보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자재. 우리나라가 LNG 선박, LNG 운송 107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가 3천억이 넘었는데 한 대 지으면 5% 정도는 전부 다 로열티로 GTT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은 핵심 기자재의 우리 국산화가 되지 않아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 이제 조선업이 친환경 전환,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의 화두에 맞춰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고 조선 기술을 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로 지금 연구개발이랑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우리나라 조선해양 기술이 최고 기술 보유국, 대부분 EU나 미국입니다. 기술 보유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약 88.6%, 기술 격차는 약 1.7년 정도가 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릅니다.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EU가 제일 강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국내 기술 확보율은 56%, 그리고 기술 수준은 84% 정도, 85%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미국을 가장 그 선진국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가 약 92.5%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같은 경우도 역시나 EU가 기술 선도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 그에 비해서 88.4% 정도의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선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수준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판단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계속 바로 앞에 발표장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보시는 것처럼 호라이즌 유럽이 제일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청정대기 행동 계획이나 교통 탈탄소화를 미국입니다. 교통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 청사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4차 해양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급, 기술 개발 보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경쟁자 중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 친환경 발전 행동 강령을 통해서 2030년까지 25년까지 LNG 선박이나 이러한 그 LNG 추진선이나 메탄올 선박 같은 친환경 선박의 시장 점유율 50%를 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에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3월에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서 앞으로 2040년까지 그 국내 조선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세웠던 2040년까지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저희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로벌 조선 기술 초강국 1위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세 개 분야로 나누고 이 분야에 대한 각각의 100개의 그 코어 기술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 다음으로는 선박 강국, 건조 강국을 넘어서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토론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선박 건조는 굉장히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건조 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 선박 수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중국에 다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에서 조선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엔지니어링과 기자재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력 중심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무인 조선소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도 최근에 조선소에서 일할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지금 항상 나오는 거는 조선소에서 용접하시는 분들이 조선 불황 때 다른 산업 분야로 다 나가시고 다시 안 돌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배를 수주하면 뭐하나 지을 사람이 없는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무인 조선소로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우리가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3대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은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 및 세계 1위 기술력 확보. 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LNG, 그 다음에 메탄올, LNG, 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올과 같은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계속 연구개발 지원할 예정이고요. 선박 건조 및 전 공정의 50% 무인화 달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확보를 통한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약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2040년까지 약 2.8조 원의 재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2.8조 원 중에 1.9조 원은 정부에서 투자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친환경 분야에서는 저희는 목표는 2040년까지 무탄소 추진 선박 및 차세대 운반선 상용화를 통한 세계 1위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고요. 이를 위해서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통해서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00% 감축하고, 그리고 친환경 해양 플랜트의 상용화를 통해서 그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별 추진 동력원 및 핵심 기자재를 개발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해양 플랜트 개발, 그리고 ESD 같은 선박 에너지 절감 장치,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설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생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40년까지 설계 40%, 생산 60%의 자동화를 통해서 총 50%의 자동화를 통해 달성하고 무인조선소를 시범 운영하는 것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동화율 40%, 생산 자동화율 60%, 그리고 조선소 운영에 대한 DX를 75%, 그러니까 공정별 계획 대비 생산 조단 종수율을 7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자동화 공정에서 무인화된 자동화 공장에서 샵에서 24시간 무인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조선소를 K10야드로 패키지화 시켜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닌 안전하고 재해가 없는 조선소로 인식을 전환하고 첨단 산업의 한 카테고리로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자율운항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 2차 예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40년까지 승선원 업무를 시스템화를 통해서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대해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분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완전 자율운항 선박으로 나누고 목표를 각 선원의 탑승수 변화와 그 다음에 서비스 장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능형 항해에 대해서는 상황인식, 경제운항, 원격 제어, 센싱하는 기자재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능형 항해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자동화시켜서 기관 상태를 인식하고 스마트 유지 관리, 화물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선박 기능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바다에서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사람이 타지 않으면 누가 고치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위해서 사람과 로봇의 협업 기술을 통해서 휴먼 로봇 보조 시스템 설계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가지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도출을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가 10가지만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전부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미래 선박 연료 중에 당장 저희가 급한 것은 암모니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핵심 기자재 개발을 지원을 할 거고, 올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 운반선에 대한 핵심 기자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액체 수소 화물창, 카고에 대한 것과 카고 핸들링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극저온 밸브, 배관, 그 다음에 피팅류, 그 다음에 측량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 시작을 해서 약 1,500억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저희가 실제 기자재도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자재를 선박에 탑재해서 해상 실증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운반선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K짜리, 2,루베짜리 그 액체 수소 운반선이지만 기본적인 기자재 검증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8년까지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CCS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화물창 및 기자재에 대한 개발을 계속 지원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중대형 전기 추진선. 지금 대형 전기 추진선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시장에 나오지 않은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15메가와트 정도 급의 전기 추진선에 대한 국산화 및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CCS 기자재, 그리고 자율운항 플랫폼, 그리고 그 액체 화물창에 대해서 LNG와 액화수소 화물창에 대한 국산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LNG를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는 LNG 시장이 지금 단순히 끝날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하진 않고 LNG선이 계속 발주가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화물창의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소 야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초경량, 고능률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인 자율제조 공장, 무인 샵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드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야드 내에서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무인이 사람이 지금은 트랜스포터나 그 다음에 짐을 옮기는데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무인 AMR이나 트랜스포터 등의 개발에 지원을 해서 무인 야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달성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2040년에 조선해양 그리고 해운산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분야에서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 및 세계 선도를 달성하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 및 세계 1위 기술력 확보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공정의 무인화율 50% 달성을 위해서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야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2040년에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섬점한 세계 1위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이희수 PD님의 발표셨습니다. 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위하여서 좌장님과 패널리스트님들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180분 정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also, since the Commanding Conference i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f there are foreign attendees who are present on site or watching the live YouTube broadcast, please leave your questions with the operating office and we will provide, and we have interpretation service is available in this conference. 네, 이제 좌장님의 연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추진훈 본부장님을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장님 착석해 주신 다음에 오늘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셨던 AVL 이강기 사장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중국 거점기지 황준호 전문위원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희수 조선해양 PD님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의 진행을 좌장이신 추진훈 본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진훈입니다. 저는 스마트 기자재 본부와 미래전략사업단을 겸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이 모든 참여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최근 트렌드와 각국의 대응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들, 좋은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고요. Q&A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과 또는 논의할
또는 질문할 사항들을 현장이나 온라인 통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세션이 15시 1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잘라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좌장의 권한으로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밖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니까 혹시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밖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온라인상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 연사는 이강길 교수님께서는 받으셨기 때문에 두 분, 황준호 전문위원이나 또는 이수 PD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중공업의 황준성 프로라고 합니다. 황준호 전문위원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모든 조선소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다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 국산화 관련해서 지금 다들 저희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발 완료하고 나서 실증하고 거기까지 코어 기술을 확보한다. 거기까지는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트랙 레코드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선박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많은 착수에 저희가 국산화된 기자재를 선박에 적용을 해봤느냐가 선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강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98%가 거의 수출 산업이고요. 중국은 엄청나게 자국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기자재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자재를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아까 이수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증까지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실증까지 해서 저희가 코어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과연 저희가 선박에 올릴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저희 한국의 기자재 산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기자재 산업이 개발했을 때 중국의 자국 발주하는 선박에 지금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기자재를 자국 발주한 선박에 트랙 레코드 쌓기 위해서 얼마만큼 선박에 올라가고 있는지, 올리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정책이 저희 한국에서도 좀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빨간 제목의 공문, 그러니까 정부의 공문입니다. 그런 게 내려왔던 게 조선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외로 공개를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국산화가 되면 이제 정부에서 조선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기자재를 올리기도 하고, 중국에 그뿐만 아니고 중국 국내 그 선주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쉽게 아는 CMHI라든지 코스코 이런 데 말고 내항선, 그리고 중국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강에 다니는 그런 배들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쪽 먼저 출고를 시켰을 때, 배가 출항을 했을 때 중국에서 안 떠나는,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가 가능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입니다. 중국 선주가 조선소에 발주를 내는 성과가 낮기 때문에 이제 조선소와 협의를 보고 그렇게 낮게 내는 거지, 따로 정부가 일부러 이거를 사용해라, 물론 당연히 국영
기업은 조금 틀립니다. 국영기자재 업체는 중국 외국 업체랑 콜라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완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바로 하는데, 그게 아닌 거는 성과를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거나,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 유럽 업체가 납기를 못 맞추는 그런 선박에 억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양쯔장 심야드에 SNRA가 계약을 하고 이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관리가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1호선 납품을 하고 2호선부터 당장에 배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납기가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5개월, 6개월 그렇게 했는데, 한 업체, 중국 한 업체에서 1개월 반, 45일에 마쳤습니다. 생산부터 해서 초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부터 서터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런 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터를 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밸브를 액추에이터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액추에이터를 통째로 바꾸는데 10개를 한꺼번에 들고 올라가서 당일에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적을 샀습니다. 그 배가 나가고 나면 이 업체는 원래는 조선 쪽에 실적이 별로 없었고 초조선 쪽도 실적이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선주도 어쩔 수 없이 어셉을 하게 됐고, 아니면 배 전체가 5, 6개월 밀려버리면 전체 손해가 훨씬 막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셉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국산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크게 보면 중국에서는 강제적인 적용을 통한 실증 부분을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이수 PD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중국 조선소나 중국 기자재 쪽 생각하면 사실 막막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고 공개된 것도 없어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 게 최근에 나온 액체수소 운반선에 대한 실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자재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웬만한 배는 국산 기자재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육상 실증 정도까지만 끝나고 배에 태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니까 선주가 선택을 안 한다라는 제일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방향을 약간 틀어서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는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 액체수소 운반선 사업입니다. 사실 액체수소 운반선 사업은 저희가 액체수소 건조에 대한, 그리고 액체수소 운반선 실증에 대한 내용은 정부 출연금 299억에 민간 부담금까지, 그리고 지자체 부담금까지 다 해서 한 450억 정도로 기획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배는 지을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LNG 운반선이랑 똑같은 전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서 약 1,200억 정도를 땡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액체수소 운반선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따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창, 그리고 화물창 CHS,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밸브나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산화해서 배에 태워서 실제로 실증을 해서 해당 선박에 대한 기자재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서, 미래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러한 식으로 선박 해상 실증까지 지원을 하려고 지금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견지에 그러니까 잠시만 듣고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어떻게 트랙 레코드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선진 기술로 도약을 했는지 간단하게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저희 나라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 그 스코프를 실정선에 올라가는 것까지 이렇게 스팬을 늘리면 되는 거죠. 유럽은 보면은 그 지원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해당 국가가 별도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EU 중앙정부. 그래서 EU 중앙정부의 R&D 개발 자금은 정말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해양 쪽의 자금은 조단인데요. 상당히 재원이 좀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 점은 조금이 아니라 크게 다른 점은 거기는 실정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반드시 실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수주하는 수행 기관이 서로 겹치지 못하도록 거의 강제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획한 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기획을 했는데 정작에 기획한 기업은 참가를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취약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럽은 기획을 한 사람이 거의 다 실제 실행 그 개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획하는 업체에서 사용차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획과 사용처와 개발자가 같이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적 레코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산업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는 좀 또 다른 정서가 있어가지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좀 다른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아까 먼저 드셨으니까 앞에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전문위원 김희관입니다. 지금 한국 기자재업체가 사실은 조선보다 더 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조선소에서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재업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중국 기자재업체의 잠식을 당하고 있고, 또 제가 유럽의 기자재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기술협력이나 제휴를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자재업체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환경, 즉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기자재업체의 위기가 왔고 유럽은 우리를 패스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 제도가 기자재업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기자재업체의 위기, 저는 조선보다 기자재업체가 더 위험하다. 지금 같으면 조선소는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자재업체는 잘못하면 뭐 유럽이 30년, 일본이 가지고 왔던 그 시간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정부도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기자재업체를 살리기 위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놓고 검토가 되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혹시 좀 방안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수 PD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조선소도 위기라고 하지만 기자재업체는 더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뭐 조선소도 지금 대형 조선소를 뺀 중소형 조선소 그리고 기자재업체 다 위기인데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연말 내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배부장 대책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조선소에 대한 부장이 부품 장비입니다. 기자재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저희가 그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기자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올해 안으로 산업부에서 배부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제품 개발 지원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강기 대표님께서 약 짧은 코멘트 하실 게 있다고 해서요. 말씀 좀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우스 PD님 말씀하신데 이제 제가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의 그 사례를 통해서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유럽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 단계부터 그 개발사와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이미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R&D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제안자와 그 사용자가 같이 정부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스트리아의 연구개발 팀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로서 유럽에 이제 도급권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이 공조합니다. R&D는. 그래서 그 공무원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요. 해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실적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강기 사님하고 이우스 PD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유럽과 우리 한국이 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협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우스 PD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나 그러면은 20년 전에 벌써 중국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15년 때는 이미 우리 한국 조선이 기술이 없었냐가 아니고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벌크라든지 그다음 LNG도 마찬가지 가격 경쟁력은 이미 가격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15% 심지어 어떤 배는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적자를 무수히 봤던 거죠. 그래도 오늘도 보면은 정부에서 첨단에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고, 그럼 중국은 첨단 안 따라올 거냐?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자재 업체들도 아까 조선만 그런 첨단에 갈 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가줘야 우리 조선 전체가 가격 경쟁이 만들어지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기자재 업체들이 발전하고 있고 조선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떤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차원의 지원이 대폭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첨단화되더라도 서서히 이미 벌크선 컨테이너 다 넘어갔잖아요. 그나마도 LNG선을 한다는데 그럼 LNG선은 중국은 기술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관심 갖고 봤는데 중국이 단지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부족했을 뿐이지 이미 캐파를 키우고 있잖아요. 캐파를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NG선도 우리 기술이 보다 처지서가 아니라 단지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수준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메탄올 추진도 마찬가지 이미 메탄올도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수주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첨단화와 동시에 우리 기자재 업체들도 가격竞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나와서 기자업체를 전폭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첨단화된다 할지라도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벌써 20년 전부터 가격 경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지금은 더 가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도 참 LNG선이 나오는 바람에 좀 살기는 살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강희 사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또 이유수 PD님한테도 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기 대표님부터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려서 그리고 답변은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렇게 정부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우리 PD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 온 게 아니라 혼란으로 온 느낌이라서 제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재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자재들이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R&D를 통해서 기자재 업체에서 공정 효율화 아니면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뭐 조선소랑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이미 개발된 제품이더라도 핵심 제품, 핵심 기자재들에 대해서는 그 뭐 자시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R&D 측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속 지금 아이템들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모든 기자재나 이런 쪽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계속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이 좀 더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더 향상시켜서 계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정이나 이런 것들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제 예상대로 된다면은 LNG 운반선의 인슐레이션에 대해서 생산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조선소 CTO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기자재를 계속 쓰려면은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서 기자재 업체도 같이 살 수 있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황준호 전문위원님께 요 견지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계속 경쟁 관계일 것인지 아니면 협력 분야가 생길 건지 유럽처럼 그리고 중국도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가격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건데 그게 언제까지 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중국 현지 전문가로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공장이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말 그대로 탕팽이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터널 같은 데 가면 2m 간격으로 앉아서 뭐 먹방을 찍거나 노래 부르거나 그런 걸 하면 했지 공장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독일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기술자가 대접받는 그 유럽에서 그런 부분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 중국에 아까 두 분이 질문 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내일 표다 하면 땡처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가로 판매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일이다 하면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 사람은 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돈을 더 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을 봤을 때 중국의 자동차가 처음에는 저가 위주로만 판매를 엄청 했습니다.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에도 충분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지금 자동차 가격을 보면 1억이 넘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외산들, 합작회사들이 판매가 죽고 중국 정부의 지원에서 이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가격 정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눌려서 가격을 낮게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를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요. 지금 실제로 중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도 고효를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중국 업체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3사에서 중국 업체를 실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중국 업체는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위기가 조선소의 위기로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오래 있어서 그런지 상생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적인 그런 상생은 중국이란 나라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물론 내수도 충분하고 이런 자원도 충분한데 굳이 계속 상생을 이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에 돈을 벌어야지 투자를 합니다. R&D도 할 거고 사람도 고용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줘야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 좋은 업체만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중간재 업체들을 우리나라 업체와 이용을 해서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높은 거는 충분히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고 차후는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은 계속 유지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션을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열정적으로 발표와 토론 임해주신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